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책임운영기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있다면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기관장을 민간 전문가로 채용을 합니다. 다만 이걸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관장에게 행재정상의 재량을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보도록 한 다음에 성과에 의해서 통제하는 조직을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정부는 결정 업무만 담당하고 집행 업무라든지 사업적 성격이 강한 조직은, 강한 업무는 독립기관화해서 이 기관장을 민간 전문가로 채용을 하고, 이 민간 전문가가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재량껏 조직을 운영해 보도록 한 다음에 성과에 의해서 통제하는 조직을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주로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럼 여기 표현을 봐보면 정책과 집행을 분리하고 집행적 업무나 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독립적인 권한, 정확하게는 이 조직 운영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이렇게 별도로 조직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다 정부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부 내부에. 그래서 정부 내부의 업무의 집행 업무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정부 조직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와 별도의 공법인이 아니라 정부 조직 내부에 있는 정부 조직이며,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구성원은 공무원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도 민간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 현재는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임기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속 구성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의 대처가 넥스트 스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개혁 프로그램 이름인데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영국 대처 정부의 넥스트 스텝에 의해 130여 개의 기관이 지정되면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약하면서도, 이러면 틀려요. 이게 원래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 민간위탁을 중시합니다. 이건 아예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성이 너무 강해서 민영화 민간위탁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서도 집행 부분을 독립기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사업적, 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사업적, 집행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넘겨주기 어려운 업무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4번 지문이 틀린 거죠.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사업적, 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이 용이한 사무에 설치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창의로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 가정을 전제로 한다. 정책의 창의로는 쓰레기통 모형의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 구성원들의 응집성이 아주 약하고, 그리고 계층제적 위계질서도 없다. 그러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위 계층이 없기 때문에 조정도 못하는 거고, 또 갈등의 발생 가능성도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구성원들의 응집성이 약하니까. 이럴 때 이 조직의 혼란 상황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책의 창의로는 쓰레기통 모형의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의사결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창의로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합리성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제로 한다. 그 다음,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을 전제로 하면서도 거기에 초합리성, 바로 인간의 직감이나 영감이나 예지력을 반영하는 모형이 바로 최종 모형인데, 최종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드로우는 최종 모형을 18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초정책결정, 본래적 의미의 정책결정, 후 정책결정으로 나누고, 이 초정책결정을 또 7개로 나누고, 본래적 의미의 정책결정을 또 7개로 나누고, 후 정책결정을 4개로 나누고 있어요. 이 초정책결정은 정책결정 이전의 정책결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타 정책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형에서 메타 정책결정이란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을 말한다. 정책결정, 이게 본래적 의미의 정책결정이죠.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이다. 바로 정책결정 이전의 정책결정, 이거를 우리가 메타 정책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맞죠. 세 번째, 앨리스 모형은, 앨리스는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에 대응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형으로 설정을 했는데, 앨리스 모형 1, 앨리스 모형 2, 앨리스 모형 3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모형을 제시합니다. 앨리스 모형 1은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인 합리 모형을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적용한 것이고, 앨리스 모형 3은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인 점증 모형을 집단 차원에 적용한 것이고,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중간 단계가 바로 만족 모형인데, 만족 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개인의 의사결정, 개인의 만족도에 따른 의사결정이니까. 그래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중간 단계인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인 해사 모형을 앨리스 모형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앨리스 모형 3은 점증 모형이기 때문에 타협, 흥정, 협상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 결정의 양태가 되겠죠. 그러면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적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럼 뭘 추구하냐? 만족스러운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겁니다. 만일 온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차가운 바람이 불도록 하고,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도록 하면 따뜻한 바람이 불도록 해서 온도가 이 범주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왜? 25도 이상만 되면 무조건 차가운 바람이 불도록 딱 자동화 시켜놓은 거고 규칙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따뜻한 바람이 불도록 이렇게 규칙이 설정되어 있는 규칙에 따른 의사결정이 바로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인데, 인간이 살기 좋은 가장 좋은 온도가 20도를 하더라도 이것은 20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만족스러운 범위를 설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은 분들은 선생님이 늘 강조했잖아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뭘 전제로 하는 것이다. 바로 만족 모형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시험 문제 나오면 만족 모형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합리 모형이죠.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그 다음에 포괄적인 변수를 고려한다. 이것도 틀렸죠. 당연히 합리 모형에서는 모든 대안을 다 고려하니까 포괄적으로 대안을 고려하는 거라면, 만족 모형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인 대안 탐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인 대안 탐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한된 변수만을 고려하는 거고, 고려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바로 온도가 이 상태에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불확실성을 이 범주로 한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것은 맞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죠. 바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포괄적인 변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변수만을 고려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표현돼야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죠. 3번 직위분류제의 수립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여기 직위분류제에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또 3번에 보면 직무조사, 4번에는 직급명세서 이런 게 있는데, 직위분류제를 수립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직무조사부터 하는 거예요. 직무조사. 그러니까 직무가 전혀 분업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 조직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직무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 직무조사에서는 주로 구성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해요. 이건 이제 자기기록법이야. 자기가 기록해서 하기도 하고, 또 평가자가 관찰을 통해가지고, 저 직원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직원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쭉 기록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직무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사한 직무끼리 묶어 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무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 구성원들이 하는 일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유사한 업무들끼리 묶어서 직군, 직렬, 직류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바로 직무 분석이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직무를 평가해요. 이게 이제 직무 평가예요. 이 직무 평가를 통해 가지고 뭐가 결정되냐면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직위분류제에서는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유사한 직무끼리 묶어서 행정직군, 기술직군, 행정직군 중에서도 그걸 더욱더 세분화해서 일반행정직렬, 교정직렬, 세무직렬, 또 일반행정직렬 내에도 유사한 직무들을 묶어서 일반행정직류, 국제통상직류, 교정직류, 법무행정직류, 교육직류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이게 바로 직무 분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사한 직무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평가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도가 낮은 직무는 9급,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8급,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7급.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무를 가지고 이렇게 급을 나눠 놓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요. 그래서 직무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급명세서가 만들어지는데, 직급명세서는 직급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도 유사한 직위의 군을 우리가 직급이라 그러는데, 현실에서 직급은 5급 일반행정 5급, 이게 이제 직급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지금 여기까지가 일반행정이라 그랬으면 여기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8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무의 곤란도와 난이도도 유사하죠. 8급 업무로. 그리고 여기는 일반 행정 업무란 말이죠. 그럼 뭐야? 업무의 종류도 유사하죠. 이렇게 직급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뭐에 따라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일반 행정 5급 직급 명세서, 일반 행정 7급 직급 명세서, 일반 행정 8급 직급 명세서 이렇게 직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 직급 명세서에 근거해 가지고 각 직무들을 평가해서 뭘 한다? 바로 정급을 부여해 나간다. 정급은 등급도 부여하고 일반 행정인지 교정 업무인지를 딱 나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봐보면 직무 평가는 직무의 성질과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고 그럼 틀리죠. 직무의 성질과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직무 분석이죠. 직무 평가는 뭐다?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를 구분해 나가는 겁니다. 직무 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직무의 성질과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직무 분석이고 직무를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상대적 가치를 분류하는 것은 직무 평가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죠. 직무 분석은 시험의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며 시험의 내용적 타당성은 시험이 필요한 능력 요소를 점검한 정도를 우리가 내용적 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무직렬이면 세무직렬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점검하고 교정직렬이면 교정직렬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시험의 내용적 타당성입니다. 그러면 시험의 내용적 타당성은 일단 이거부터 나눠져 있어야 돼. 직군, 직렬, 직류부터 나눠져 있어서 이 직렬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시험 보고 또 B라는 직렬에는 B라는 직렬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시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직무 평가는 보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9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니까 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하고 8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니까 좀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7급은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이걸 위해서 등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은 시험의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이 되고 직무 평가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데 활용이 되는 거죠. 직무 조사는 여기죠. 조직 내의 직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평가자가 관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평가자가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자들과 면접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설문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날마다 자신이 한 일을 기록하도록 해가지고 직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맞죠? 직급명세서에 근거해서 정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급명세서는 정급의 지표가 되고 직급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승진도 시키고 채용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채용, 승진, 보수, 금평의 기준으로 활용이 된다. 그럼 맞죠? 그럼 3번의 답은 1번만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과정지향적 정보.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보는 신공공관리론을 이론한 것이 바로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보인데 신공공관리론은 과정지향적 정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결과지향적 정보를 추구하죠. 성과가 바로 결과인데 바로 결과지향적 정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과정이 아닌 결과를 중시한다. 그래서 결과지향적 정보고 그리고 정보는 뭐만 한다? 방향잡기 역할만 수행해요. 그러니까 방향잡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촉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촉매적 정보를 추구하고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나면 사후 대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 예방을 강조하고 그리고 규칙과 법규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와 사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임무지향적 정보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5번 다양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품목별 예산은 모든 예산제도의 기초가 되나 우리나라도 장관항, 세항, 목 중에서 목이 바로 품목별 예산입니다. 여기 품목별 예산은 지출대상별 분류죠. 예산 편성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틀리죠. 품목별 예산은 점중주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인건비를 500억 줬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인건비를 510억 이렇게 그냥 전년도에다 그냥 조금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물건비도 마찬가지야. 전년도에 물건비를 700억을 줬다 그러면 전년도에 700억인데 올해는 물가도 좀 올랐고 이러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여기다가 720억 이런 식으로 전년도에다가 대충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로 점중주의 예산이고 점중주의 예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적 물적 자원이나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게 품목별 예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2번
성과주의 예산은 정치 지도자의 예산 개입을 약화시키고 관리자의 조직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성과주의 예산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사업별, 활동별 예산 편성이잖아요. 사업별, 활동별 예산 편성은 여기서 사업이라는 건 세부 사업을 이야기해요. 활동은 세부 사업을 더욱더 세분화한 게 활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업들, 쓰레기 수거 사업, 또 도로 정비 사업, 가로수 정비 사업 이런 아주 작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지도자 이러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예산 개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장이나 실국장급이 편성하는 예산이죠. 과장이나 실국장급을 우리는 관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의 조직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왜? 조직관리자들이 편성하는 예산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이니까. 그 다음 계획예산은 여기 정부로 보면 대통령, 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조언을 해주는 전문 막류들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바로 PPBS고 계획예산이죠. 이 막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게 바로 PPBS다. 그래서 계획예산은 개성기관의 관리자보다는 그렇죠. 과장이나 실국장이 참여하지 않아요. 누가? 바로 이 막류, 참모기관이 예산 편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연기준 예산은 의사결정 단위가 사업 단위 또는 조직 단위가 될 수 있어 계층상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연기준 예산은 매년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선정해 줍니다. 쓰레기 청소 사업은 A가에서 편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거리 정비 사업은 B가에서 편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꼭 과만 의사결정 단위가 되는 게 아니라 팀도 의사결정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과가 의사결정 단위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조직 단위가 의사결정 단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팀 이러면 이것은 사업 단위가 의사결정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준 예산은 의사결정 단위가 이렇게 팀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사업 단위죠. 또 조직 단위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렇게 과가 되면 조직 단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또 대규모 사업은 실국을 뭐로 해요? 의사결정 단위로 선정해요. 아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게 의사결정 단위권을, 의사결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실국에게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은 과가 의사결정 단위로 선정이 돼 있고 어떤 사업은 실국의 의사결정 단위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은 여기, 어떤 사업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계층적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연기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기준 예산은 계층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용이하죠. 6번. 지방자치 유형 중 단체자치 요소가 아닌 것은,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면 위로는 중앙정부가 존재하고 밑으로는 주민이 존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법계에서 발달된 주민자치는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중시해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하는 거. 왜냐하면 여기가 자치니까 스스로 통치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그래서 주민의 초점을 두고 있다 해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주민자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대륙법계에서는 중앙정부가 법률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조금씩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큼 사무를 많이 넘겨줬느냐, 이 사무 배분에 초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얼마만큼 넘겨줬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단체자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로 들어와서 봐보면 여기는 주민 참여를 강조하니까 우리가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라 그러고, 여기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중앙정부가 법률을 통해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넘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서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고, 여기는 지방분권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의 원리에 입각해 있는 거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다 잘 보장할 목적으로 일일이 자치사무를 명시해놔요, 법에. 그걸 우리가 개별적 열거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열거주의에 입각해 있는 것은 주민자치죠. 여기는 어떻게 한다? 바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배분할 때 기본적으로 포괄적 속권 방식에 의해서 권한부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의해서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해석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치권을 뺏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단체자치죠. 그래서 개별적 수권주의에 입각해 있는 게 주민자치고 포괄적 수권주의에 입각해 있는 게 단체자치이기 때문에 2번은 틀리죠. 그 다음 단체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사무를 다 수행합니다. 바로 국가의 이임 사무도 수행하고 주민의 사무도 수행합니다.
국가의 이임사무를 수행할 때는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치사무를 수행할 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자치국가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이임사무는 절대 수행하지 않고 뭐만 수행한다? 바로 주민의 자치사무만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단체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 이임사무를 수행하는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에 입각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바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체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이임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임사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특히 행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임한 사무면 보건복지부가 통제하고 국토교통부가 이임한 사무면 국토교통부가 통제하고 이렇게 이임사무에 대해서 행정부에 의한 통제가 대단히 강한 게 단체자치죠. 주민자치에서는 행정적 통제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때는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단체자치에서는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죠. 7번. 경제적 규제에 속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규제는 뭐예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입니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기업의 본래 의사에 맡겨야 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진입규제. 진입규제는 시장에 내가 진입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원래 기업의 본래 의사에 맡겨야 되는 것인데 이걸 규제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바로 경제적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허가나 특허나 인가나 면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 규제. 가격 규제는 원래 기업이 가격을 생산물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최저가격제나 최고가격제를 설정해서 이 이상은 받지 말라, 이 이하는 받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이고 그 다음에 태거 규제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규제에 속하지 않는 것을 봐보면 경제적 규제와 대립되는 것이 사회적 규제인데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럼 일단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래 의사에 맡겨야 되는 가격을 규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한다든지 독과점 규제는 담합 규제예요. 담합은 보통 뭐에 대한 담합이 이루어져요? 가격에 대한 담합이 이루어지거나 생산량에 대한 담합이 이루어지는데 가격이나 생산량은 원래 기업의 의사에 맡겨야 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니까 담합 규제, 독과점 규제도 경제적 규제에 속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안전 규제들이 사회적 규제예요. 소방 규제, 식품 안전 규제, 온자력 안전 규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사회적 규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규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바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적 규제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경제적 규제에 속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수직적 형평과 관련된 제도가 아닌 것은 수직적 형평, 수평적 형평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평적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에 대한 것이다. 바로 같은 것은 같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이건 노력이나 이런 노력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수평적 형평은 다 기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보상을 주고 노력을 적게 한 사람에게는 적은 보상을 주고 수직적 형평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타고난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타고난 차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난 또는 어떤 자기가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이상한 운에 의한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수익적 형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수익적 형평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용할당제죠.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낮은 점수를 합격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응능주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응능주의는 부자들은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것을 응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 거의 안 내게끔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된다. 수익적 형평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응능주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와 관련되어 있는 수익적 형평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이건 비례세예요. 비례세. 모든 물건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죠.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도 커피 5천원짜리 커피를 사 먹었다 그러면 10% 세금 내는 거고, 연봉이 10억인 사람도 5천원짜리 커피 사 먹었다 그러면 여기에 10% 세금 내는 거고, 내가 1년에 1,0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5천원짜리 커피를 사 먹었다 그러면 10% 세금을 내고, 이거는 소득 차이나 또 어떤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것은 같게를 적용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가가치세, 바로 비례세는 수평적 형평과 관련된 제도이지 수익적 형평과 관련된 제도가 아니죠. 그러면 8번의 답은 2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9번,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공직에 채용해서 평생도록 근무케 하는 제도입니다. 평생도록 근무한다, 이것은 강한 신분보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강한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고,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의 최하위에서만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는 폐쇄적 임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는 순환보직을 전제로 운영이 돼요. 순환보직을 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공무원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는 대단히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서 상위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일반 행정가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그럼 다 맞는 거죠. 그 다음, 역관주의는 통치권자의 리더십을 강화해요. 역관주의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민주당 당원들로 관직을 다 채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정말 잘 따르겠죠.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바로 통치권자의 리더십이 강화되죠. 그리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요. 대통령이 뭐 하자 그러면은 그걸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면서 해나가기 때문에 원활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집니다. 실적주의는 자격과 능력에 따른 관직 임용으로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으면 전문행정가주의가 지향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게 충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찌됐건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이 정치적 변동이라는 것은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에 대응하기가 불리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문재인의 정책 지향에 따라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윤석열의 정책 지향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잘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도 좀 어렵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변동에 대응하기 유리한 인사제도는 역관주의지 실적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대표관료제는 사회의 인적 구성의 비례에 맞게 관료제를 구성하는 관료제인데, 이거는 꼭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대표로 뽑고 또 여성의 대표로 뽑고 비수도권의 대표로 이렇게 뽑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감축관리와는 충돌합니다. 꼭 필요한 인재만 뽑는다는 게 감축관리인데, 여기는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뽑기 때문에 감축관리와 충돌이 이루어져. 맞습니다. 충돌이 이루어지고. 근데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유리하다, 이러면 틀리죠. 다소 실력이 미진하다 하더라도 내가 장애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여성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력이 다소 미진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다소 미진한 실력을 가지고도 공직에 참여할 수 있어서 공직이 무능화되거나 또는 공직의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디귿번과 리을번이 틀리고 기역번과 니은번이 옳은 거죠. 그럼 답은 1번이죠. 10번, 조직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슨스는 기능에 따라서 조직을 분류하였다. 그렇죠. 파슨스는 조직의 기능, 체제의 기능이 AGIL인데 여기에 따라서 뭘 해요? 조직을 구분합니다. A는 적응 기능, 어댑테이션. G는 goal attainment, 목표 달성 기능. I는 integration, 통합 기능. L은 latent pattern maintenance, 체제 유지 기능 또는 형상 유지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 적응 기능을 중시하는 조직을 경제적 조직, 목표 달성 기능을 중시하는 조직을 정치적 조직, 통합 기능을 중시하는 조직을 통합 조직, 형상 유지 또는 체제 유지 기능을 중시하는 조직을 형상 유지 조직 또는 체제 유지 조직이라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조직을 구분해 나가고 있는 게 파슨스입니다. 블라우와 수컷은 조직의 주요 수혜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분류하였다. 그렇습니다.
바로 블라우와 수코스는 수혜자를 중심으로 호혜적 조직, 그 다음 기업 조직, 봉사 조직, 공익 조직 이렇게 나누고 이 호혜적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기업 조직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봉사 조직은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공익 조직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나눴던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죠. 파슨스는 행정기관이나 정당을 목표 달성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적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바로 여기 목표 달성 기능을 중시하는 정치적 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기관이다, 정당이다 이렇게 봤죠. 블라우와 수콧에 의하면 기업 조직은 고객 집단을 주요 수혜자로 본다. 틀렸죠. 고객 집단을 주요 수혜자로 보는 것은 봉사 조직이에요. 그럼 기업 조직은 누구를 주요 수혜자로 보냐? 바로 조직의 소유주, 바로 주주들을 주요 수혜자로 봅니다. 그래서 4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1번 전통적 예산 원칙. 1번 통일성의 원칙이란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맞죠. 단일성의 원칙은 뭐예요? 예산 장부는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져 지출되어야 한다. 이건 바로 뭐예요? 통일성의 원칙이죠.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져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해야지 교육세를 걷었다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또 무슨 세금을 걷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래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모든 수입을 하나로 합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단일성의 원칙이 아니라 통일성의 원칙이니까 2번은 틀렸죠. 예산 총계주의는 완전성의 원칙을 우리나라 국가지정법이 예산 총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뭐다? 모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세액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돼야 한다는 원칙이죠. 한정성의 원칙은 국회가 의결해 준 목적으로 국회가 의뢰해 준 규모를 국회가 정해준 시기에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 그래서 목적, 규모, 시간 등이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맞죠? 그러면 11번의 답은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2번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태의 규칙성과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그렇죠.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론화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임금을 많이 주면 사기가 증진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이 설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설문이나 면접이나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하고 검증이 되면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해 나가니까 이 설문이나 면접이나 관찰을 통해서 일관된 행태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일관된 행태가 나타나는 게 규칙성이죠. 그 다음에 인과성 이게 원인 변수잖아요. 임금이 원인 변수고 사기가 결과 변수잖아요. 그러면 임금하고 사기, 임금을 올려주면 사기가 증진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해서 인과관계를 검증하려고 하는 거죠. 검증해서 이론을 정립해 나가니까 1번은 맞죠. 규범적이고 질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설문조사나 면접이나 관찰을 통해서 계량화된 자료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연구를 지향하죠. 경험적 사실에 대한 정밀한 측정과 충분한 사례 확보를 중시한다. 그렇죠. 얘네들은 뭘 강조하니까? 검증을 강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문이나 면접이나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례를 확보해 나가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측정해 나가고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이거는 개인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요. 개인을 중심으로 연구하면 우리가 미시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시적 분석을 진행하며 정치와 행정 현상에서 개별 국가의 특성을 중시한다. 틀렸어요. 이렇게 한번 검증이 된 이론은 이건 뭐다? 모든 나라에 다 맞는 일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중시해요? 일반 법칙의 정립을 강조하는 거지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2번의 답은 4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3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바로 김영란법인데 여기에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이 있는데 유가증권은 상품권을 이야기해요. 유가증권은 절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물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유가증권,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1번이 틀렸죠.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5만 원이고 음식물은 3만 원이고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한 쟁탈전, 경쟁을 묘사한다면
니은은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담합하려는 행태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로 포크배럴. 포크배럴은 유치 경쟁입니다. 그래서 배분 정책에서 나타나는 포크배럴은 경쟁이에요. 유치 경쟁. 근데 유치 경쟁 과정에서 어떤 지역도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할 때 두 지역이 은밀하게 담합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담합은 바로 협력이잖아요. 바로 로그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포크배럴을 위한 로그롤링이 이루어져, 그렇죠. 포크배럴,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담합이 이루어져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자 모두 정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병리적 현상을 초래한다. 그렇죠. 그러면 기억번은 포크배럴이고 니은번은 로그롤링. 답은 4번이겠죠. 15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구역 변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구역 변경, 그 다음에 폐지, 설치, 합병, 또 분리, 분합, 분리 이거 다 법률로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중 관할개혁, 여기 경계 변경이죠. 그리고 뭐다? 명칭을 그대로 둔데 한자만 바꾼다. 한자 명칭 변경.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구역을 변경할 때, 명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럼 틀려요. 때는 뭐 해야 돼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돼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요.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거치든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죠.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구역을 변경할 때, 명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도 되고 주민투표를 거쳐도 되고 이런 식이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구 읍면동을 폐지.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있는 행정구나 또 읍면동 이런 것들을 폐지, 설치, 분리, 합병할 때는 조례로 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예. 그러면 3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6번. 다음의 거시조직 이론은 조직 간 자원 의존성을 관리자가 다뤄야 할 여러 상황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다. 조직의 환경에 대한 피동적 대응이 아닌 관리자의 희소자원 통제 능력에 의한 능동적 적극적 환경 관리를 강조한다. 이건 바로 자원의존 이론이죠. 여기 뭐 내용에도 자원의존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희소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희소자원이 적은 조직들을 통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소자원이 적은 조직들이 바로 환경이니까 결국 조직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자원의존 이론입니다. 17번.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맞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는 100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계상해야 한다. 다만 뭐는 그 외의 특별회계, 그 외의 특별회계는 뭐가 가능하다. 100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는 반드시 100불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해야 하고 그 외의 특별회계는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국가는 총액계상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지방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3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8번.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문제의 정부 기속화 과정으로. 그렇죠. 정책의제 설정은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할 것을 선언한 의제가 이제 아니지.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의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책의제 설정이라 그러는데 만일 정부의 선택을 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회문제가 정부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회문제의 정부 기속화 과정이죠. 모든 사회문제가 무작위적으로 정부 의제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제만을 정부 의제로 삼죠. 그 다음 코카 엘더가 주장한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순서는 사회적 이슈, 사회문제, 공중의제, 정부 의제이다. 예. 이건 뭐
콕과 엘더, 그 다음에 콕과 로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콕과 엘더는 사회적 이슈, 틀렸네. 뭐가 먼저 나와요? 사회 문제가 먼저 나오죠. 사회 문제가 먼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공중의제화 되고 그 다음에 공식의제. 공식의제를 우리가 정부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두 개가 잘못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거죠. 3번 공중의제는 이러한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나 아직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틀렸죠? 공중의제는 뭐예요?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야 이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의제를 공중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렸죠. 4번 정책의제 설정은 일반적으로 정책의제 설정은 주관적입니다. 정치성을 띠고 주관성을 띠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의제를 선택하니까 공식성을 띠고 그 다음에 인공성을 띠고 왜? 주관적이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책의제 설정이. 그 다음에 시대마다 달라지고 역사성을 띠고 이런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4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다 틀리고 4번만 옳은 지문입니다. 19번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 1번 OJT 현장훈련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선임자로부터 1대1로 교육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1번 맞죠. 액션러닝은 업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아니죠. 액션러닝은 뭐다? 실패의 위험성이 있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서 학습하는 학습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상적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피교육자가 역할 실습을 통해 상황에 대처해 보도록 하는 것. 이거는 바로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거지 액션러닝에 해당하지 않죠. 액션러닝은 실패의 위험성이 있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는 행동학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죠. 멘토링. 조직 내에서 직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선임자가 1대1 방식으로 후임자를 지도함으로써 업무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습 활동이고 멘토링은 현장 훈련의 일종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 처리 연습은 어떤 사건의 윤곽을 피교육자에게 알려주고 교육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물어봄으로써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인 윤곽만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A라는 훈련자가 교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꾸 물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취득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 나가는 것이 사건 처리 연습이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지문이죠. 20번 전자적 시민참여의 진화과정. 전자적 시민참여의 진화과정은 제일 먼저 뭐예요? 전자정보화죠. 이거는 뭐다? 정부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자문이 있는데 전자자문은 여전히 결정은 정부가 해요. 다만 뭘 하겠다? 바로 여기 국민들이 이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반발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그러면 또 관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고 이렇게 토론과 토론에 대한 한류가 이루어지는 단계고 전자결정은 아예 전자공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자적 시민참여의 마지막 단계는 전자결정이죠. 제일 먼저는 IT 기술을 통해서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가 전자정보화.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관료와 주민 간의 토론과 토론에 대한 한류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전자자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참여한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한 내용들이 그대로 정책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자결정이라고 그러고 이 순서에 의해서 전자적 시민참여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틀린 문제에 대한 복습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